변호사가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수연 씨 명의로 된 비밀 계좌가 있습니다. 잔액 2억 3천만 원. 저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공동 명의가 제 형부였다는 거예요. 언니가 죽기 전까지 저희는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과 언니 몰래요. 그런데 언니 일기장을 펼쳤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3월 15일 마이너스 태연이와 수연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별장도 따라가 봤다. 괜찮다. 그곳에서만이라도 행복해라. 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 또 다른 유언장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공개되는 거였어요. 그 편지에 적힌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연아, 첫 번째 편지는 거짓말이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6개월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수연 55입니다. 55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어요. 언니는 늘 정답이었고요. 저는 괄호 속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언니는 신이 빚어낸 완벽한 작품이었어요. 얼굴도 몸매도 머리도 성격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저는 그저 언니를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였어요. 수연아, 왜 언니처럼 못하니? 언니 동생이 겨우 이 정도야? 그런 말들이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어요.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면 언니의 실패작이 보였죠. 22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봄이 왔습니다. 김태연이라는 남자였어요. 대학 선배. 키 크고 다정한 눈을 가진 제게 처음으로 수연아라고 불러준 사람이었죠. 언니 동생이 아닌 그냥 이수연으로 봐준 유일한 남자였어요. 우리는 미쳤듯이 사랑했어요. 도서관 구석진 곳에서 손을 잡고 뒷산에서 입을 맞추고 작은 카페에서 미래를 그렸죠. 수연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게 해줄게. 그때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집안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그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수연아, 태연이 집안이 괜찮다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설마 언니가 태연이랑 만나기로 했어. 세상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무너졌어요. 무릎이 카펫에 박혔고 박동이 귓속에서 터졌습니다. 안 돼요. 엄마 안 돼요. 태연이는 저랑 가정을 살려야지 수연아. 언니가 더 잘 어울리잖아. 태연이도 언니를 더 좋아할 거고.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태연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왜요? 왜 저를 버려요? 집안끼리 정해진 일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때 알았어요. 사랑도 결국 현실 앞에서는 한낱 꿈이라는 걸. 가난한 집 둘째 딸의 사랑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요. 언니의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언니가 태연의 팔짱을 끼고 들어올 때
저는 객석에서 손바닥에 박수 자국이 붉게 남을 때까지 웃었습니다. 언니는 아름다웠고 태연은 죽은 것 같았어요. 식이 끝나고 태연과 단둘이 마주쳤을 때 그가 속삭였어요. 수연아, 평생 미안해 할게. 정말 미안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축하해요, 형부. 그렇게 저는 연인을 형부로 만들어버렸어요. 20살의 여름을 봉인해버렸죠. 20년 동안 이 지옥 같은 관계를 견디며 살아왔어요. 명절 때 보면 형부는 가끔 저를 보며 미안한 듯한 눈빛을 보냈고 저는 그런 그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버텼어요. 20년을. 그런데 작년 가을 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의사의 차가운 음성이 진료실을 얼렸어요. 순간 숨이 막혔죠.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슬픔보다는 묘한 해방감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완벽한 언니가 드디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생각이 저를 파괴할 거라는 걸. 언니가 없으면 난 어떻게 해?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어요. 원망하면서도 사랑했던 언니. 평생을 질투했지만 동시에 의지했던 언니가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언니를 돌봤어요. 형부는 회사를 다녀야 했고 언니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했거든요.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가 처음으로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30년 넘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받게 될 줄은. 한 달이 지나자 형부가 무너져가는 게 보였어요. 눈 밑은 새까맣고 뺨은 푹 꺼지고 20년 전에 그 잘생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 초라한 모습이 오히려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베란다에서 형부가 담배를 피우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담배 냄새 뒤에 섞인 린넨 세제향. 20살의 여름이 다시 젖어 올라왔습니다. 형부, 수연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 솔직히 너무 힘들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간 형부가 제 손을 덮었어요. 전기가 온몸에 흘렀어요. 수연아, 20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형부도 많이 외로우시죠? 수연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언니가 잠든 틈을 타 눈을 마주치고 가끔 손끝이 스치고 일주일 후 형부가 제게 속삭였어요. 수연아, 우리 잘못된 거 알지? 그런데 왜 마음이 멈춰지지 않을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대신 눈물이 흘렀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언니가 깊이 잠든 사이 거실에서 우리는 20년 전의 연인으로 돌아갔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요. 미안해, 수연아. 이래선 안 되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형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언니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가 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에게는 비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집에서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형부가 찾아낸 곳은 시골에 있는 작은 별장이었어요. 회사 동료 거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쓴다고 해서 빌려달라고 했어. 그곳은 산 중턱에 자리한 소담한 한옥이었어요. 주변에는 집 한 채 없고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나오는 외진 곳이었죠. 언니가 알 리 없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공간. 첫날 별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어요. 형부와 단둘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 서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수연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달랐어요. 20년 만에 듣는 연인으로서의 제 이름이었죠. 이제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될 수 있어. 우리는 그곳에서 20살로 돌아갔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고, 툇마루에서 별을 보며 서로를 안았어요. 언니와 죄책감, 현실의 무게 따위는 모두 잊은 채로요. 일주일에 2번 언니가 병원 치료를 받는 날이면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시간뿐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별장으로 향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 앞에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거든요. 여성용 구두 자국이었어요. 금기의 문을 열어버린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관리인 아주머니가 왔나? 형부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죠. 우리는 평상시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형부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멈췄고 대나무 한 그루가 딱 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는 게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서 커튼 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튼 틈으로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언니가 창문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조용했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형부. 화장실에서 나온 형부가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수연아? 얼굴이 새하얗네. 언니가. 밖에 언니가 서 있어요. 형부가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언니는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그 발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언니가 이곳에 왔었다는 증거로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조용했고 언니를 마주했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이 달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걸요. 그 후로 며칠간 언니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가끔 저와 형부를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수연아,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언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 당연한 일이지.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단어에 묘한 강조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려는 듯한. 일주일 후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수연아, 나 죽으면 태연이 잘 부탁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이미 준비했어.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그 말을 할 때 언니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있었어요.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며칠 후 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언니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깨어나서는 저와 형부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수연아, 태연아, 고마워. 마지막 밤, 언니가 의식이 또렷할 때였어요. 수연아, 가까이 와봐. 제가 다가가자 언니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배신은 죄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죠. 언니는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전 6시 20분, 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죠. 봉인된 편지와 함께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언니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했고 지인들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부와 저는 상주로서 예의를 지켰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장례를 마친 지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개봉이 있으니 오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험을 준비해 두었는지를요. 변호사 사무실은 을씨년스러웠어요. 오래된 책들과 서류 더미 사이에서 중년의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유산 목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어요. 집, 예금, 보험금. 예상했던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항목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은행 비밀계좌. 명예 김태연, 이수연 공동명예. 잔액 2억 3천만 원. 저와 형부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는 이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고인께서 직접 개설하신 겁니다. 상속형 신탁으로 만들었답니다. 본인 서명 없이도 사후 조건으로 개방되는 방식이죠.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 함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언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검정색 가죽 표지에 자물쇠까지 달린 언니가 평생 간직해온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수연에게라고 쓰여진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놀랐을 거야. 갑자기 나타난 계좌며 일기장이며 사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처음 알게 된 건 2달 전이었어. 태연이 넥타이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봤거든. 내가 쓰지 않는 색깔이었어. 그리고 너의 화장대에서 똑같은 립스틱을 발견했을 때 모든 걸 알았지. 별장도 따라갔어. 그날 너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서 20년 전이 떠올랐어. 그때 너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 사랑을 가로챘는지.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어. 내 첫사랑을 빼앗아서 너를 언제나 그늘에 가두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병이 너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준 셈이 되었네. 이 계좌는 내가 몰래 준비한 거야. 너희가 언젠가는 함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그때가 되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도 너에게 남겨. 태연이와 함께 살든 혼자 살든 내 마음대로 해. 내 자리를 대신 살아가렴. 하지만 수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야. 나를 속이고 사랑한 그 마음
나를 보내면서도 안도한 그 순간들 모두 너의 가슴에 남을 거야. 그게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야. 사랑의 대가이자 배신의 대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렴. 나는 너희를 용서해. 사랑은 죄가 아니니까. 언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부도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죠. 일기장을 열어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4년 3월 15일. 태연이와 수연이가 베란다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20년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이 애틋했다. 내가 빼앗은 사랑이 이제서야 다시 피어나는구나. 2024년 4월 2일. 별장 열쇠를 태연이 옷에서 발견했다. 동료 것을 빌렸다고 했지만 거짓말인 걸 안다. 괜찮다. 그곳에서만이라도 진짜 연인이 되어보렴. 2024년 4월 20일. 수연의 행복한 표정을 오랜만에 봤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다. 미안하다, 수연아. 언니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2024년 5월 1일. 오늘 별장에 갔다. 창밖에서 지켜봤는데 너희가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더라. 2024년 5월 10일. 계좌를 만들었다. 너희 공동 명의로.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해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모든 페이지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언니는 정말로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부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언니가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복하는 거예요? 형부도 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울었습니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니는 우리를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평생의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니의 일기장을 무릎에 올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30년간의 언니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995년 5월 3일. 수연이가 태연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둘이 도서관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 수연의 표정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 미안해, 수연아. 언니가 너무 이기적이야. 1995년 8월 12일. 태연이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 기쁘다기보다는 복잡하다. 수연 얼굴이 자꾸 떠올라. 하지만 집안을 위해서는 이 결혼이 필요해. 수연아, 언니를 용서해줘. 2010년 12월 25일. 수연이가 또 선보기를 거절했다. 아마 태연이 때문인 것 같다. 20년이 지나도 첫사랑을 못 잊는 수연을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된다. 모든 페이지가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언니도 저도 형부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잠 못 자고 있지? 네, 나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언니가 정말 우리를 용서한 걸까? 아니면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언니 마음을 정말 모르겠어요. 수연아, 우리 만나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언니가 뭘 원했는지 알아야 해.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별장으로 향했어요. 언니가 우리를 발견했던 그곳으로요. 이상하게도 그곳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별장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 아니었죠. 언니의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언니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우리를 축복했다고 생각해? 모르겠어. 하지만 언니는 마지막까지도 완벽했어. 우리를 용서하면서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만들었으니까. 형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언니야. 착하지만 잔인하고 관대하지만 계산적이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언니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요. 형부, 응? 언니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죄책감을 안고도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것인지. 형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무거웠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무서워.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 언니 얼굴이 자꾸 떠올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의 마지막 눈빛, 창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그 시선. 모든 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도요. 언니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20년을 기다려온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을 지켜나갈 용기는 부족했어요. 형부, 우리가 사랑한 건 서로가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20살을. 형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니의 마지막 시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언니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려면 언니가 남긴 독이 든 선물을 거부해야 한다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언니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형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언니의 흔적들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립스틱, 옷장에 정리된 옷들, 냉장고에 붙여진 메모들.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언니가 마지막에 입었던 병원복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옷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리 사과해도 언니는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형부가 찾아왔어요. 많이 야윈 얼굴로 초췌한 모습이었죠. 수연아, 결정했어. 유산을 받자. 언니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새로 시작하자. 언니가 허락했으니까. 형부의 눈에는 절망적인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죄책감을 무릅쓰고라도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언니가 용서했잖아. 우리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게 진짜 용서였을까요?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언니의 마지막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그건 언니는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라 더 큰 벌을 준 거예요. 사랑하되 평생 고통받으라고. 행복하되 절대 마음 편하지는 말라고. 형부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부, 솔직히 말해봐요. 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세요? 아니면 언니 생각 때문에 괴로우세요? 형부가 머리를 감쌌어요. 둘 다야. 수연아,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정말 행복해. 하지만 동시에 언니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부를 볼 때마다 언니가 보여요. 형부 품에 안겨 있을 때도,
언니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형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의 연속일 뿐이에요. 수연아, 우리가 진짜 언니를 사랑한다면 언니 뜻을 거역해야 해요. 언니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유산 상속 포기서를 꺼냈어요. 이미 며칠 전에 작성해 둔 것이었죠. 이 집도 돈도 모든 걸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형부와의 관계도 끝낼 거예요. 안 돼. 수연아, 안 돼. 형부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20년을 기다린 사랑이지만 이렇게 시작된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언니의 죽음 위에서 피어난 사랑은 언니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럼 우리 그동안 뭐였어? 별장에서의 그 시간들, 서로를 바라보며 흘린 눈물들. 다 거짓이었어? 거짓이 아니라 착각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한 건 서로가 아니라 20살의 시간이었어요. 형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부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했던 적이 몇 번이나 돼요? 대부분은 언니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펜을 쥔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포기서에 사인을 했어요. 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형부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도 했죠. 수연아,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언니도 우리 행복하기를 바랐잖아. 우린 자유야. 형부가 말했어요. 나는 감옥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야 했어요. 언니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려면 언니가 남긴 독이 든 선물을 거부해야 했어요. 사랑보다 속죄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산 포기서를 제출했고 형부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었어요. 언니 집을 비우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준비하던 참이었죠. 다시 언니 동생이 아닌 그냥 이수연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박스를 정리하며 언니의 마지막 흔적들을 치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이수연 씨 맞으십니까?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성에서 일하는 변호사 박정호입니다. 고 이수정 씨. 또 다른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다른 변호사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수정 씨께서 생전에 2개의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미 집행되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지금에야 연락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조건이요? 네. 이수연이 첫 번째 유산을 포기할 경우에만 공개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언니가 제가 유산을 포기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수연 씨 명의로 된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작은 주택인데 이미 5년 전부터 이수연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그런 집 산 적 없는데요. 고인께서 동생분 모르게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언니가 남긴 편지가 있을 겁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지금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1시간 후 서초구의 작은 주택 앞에 서 있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작지만 아늑해 보였죠. 정말 제 명의였을까요? 박 변호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구들도 모두 새 것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이사 올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 편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내 예상대로 행동했다는 뜻이겠구나. 유산을 포기하고 태연이와도 헤어졌을 거야. 놀랐지? 언니가 너를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게. 수연아, 첫 번째 편지는 거짓말이었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어. 용서할 수도 없었고, 내 남편을 빼앗아간 동생을, 내 동생과 바람 피운 남편을 어떻게 용서해? 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불행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어. 그래서 시험을 낸 거야. 너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희는 포기했지. 사랑보다 죄책감을 선택했어. 그걸 보고 알았어. 너희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수연아, 언니는 늘 계획표를 만들었지. 심지어 우리의 죄책감에도 마감일을 달아놓았더구나. 이제 진짜로 새로 시작해. 이 집에서 언니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나를 잊어버려. 이수정. 편지를 읽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박 변호사가 저를 부축해 주었죠. 괜찮으십니까? 언니가 날 또 시험한 거예요? 수화기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언니는 죽어서도 저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완벽한 승부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야 할 텐데 오히려 후련했어요. 언니가 저를 정말로 놓아준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초구 그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언니가 마련해준 마지막 선물을 받아들였죠.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언니가 진심으로 저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작은 화분에 꽃을 키우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55 늦은 나이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형부, 아니, 이제는 태연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분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찾아보지는 않아요. 아마 그분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는 동네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친절한 분이라 편하게 일하고 있죠. 단골 손님들도 저를 그냥 수연 씨라고 불러줘요. 언니 동생이 아닌 그냥 이수연으로요. 언니 생각은 가끔 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복잡한 마음이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겠거든요. 비틀어진 방식이었지만요. 그런데 어제 카페에서 일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태연 씨와 끝까지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언니의 시험을 이겨내고 죄책감을 무릅쓰고라도 사랑을 선택했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언니 말대로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의문이 들어요. 언니의 마지막 편지가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첫 번째 편지가 거짓말이었다면 두 번째 편지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언니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형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모든 걸 포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언니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저를 용서했던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복수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랑과 죄책감, 용서와 복수, 그 경계에서 흔들렸던 저희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용기가 된다면 이야기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언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열지 않으면 귀에 들릴 것 같았거든요. 봉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요.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만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별책 부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